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샤신 류블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레드재민에게 레드카드 하나. 네. 어차피 안 나온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지 말이야. 컨디션이 안 좋대요? 네, 컨디션이 갑자기 주말에 뭐 이렇게 일을 몰아서 했는지. 근데 다른 방송들은 막 다 출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다른 방송에 원기옥을 쓰그러다 쓰니까 이게 열카에 앞두고 컨디션이 급조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매우 저 열카를 등한시하는 플레이죠. 이게 다른 방송 많이 하는 걸로 따지면은 샤신이 압도적 아닙니까? 압도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카는 정말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렇네요, 진짜. 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빠진 적이 없네요,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데. 자, 2022년 8월이 됐습니다. 8월은 무슨 달이죠? 덥고 비가 많이 오는 달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더운 건 인정. 비가 정말 8월은 어떤 달이죠?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열카 축구 이야기 하는데 8월은 유럽 축구가 시작되는 달이죠. 유럽 축구 2022-2023 시즌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사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좋은 선수를 사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이번 유럽 시즌을 앞두고 그런 결정을 감행한 팀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적 시장을 중심으로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해드림이잖아요. 커뮤니티에 유럽 축구를 좋아하시는 열카 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차곡차곡 쌓아서 엄선해서 오늘 샤신과 류블루 두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서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번 시즌이 가장 기대되는 팀을 한 팀씩만 꼽아주세요. 류블루 먼저. 저는 샤신이 어떤 팀을 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꼽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메시를 떠나보낸 이후에 진정한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데려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상한.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나? 좀 묘해요. 좀 묘합니다. 그래서 잘 데려오고 있는데 데려올 수 있는 힘도 참 궁금하고 나겔스만이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모든 선수를 사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선수를 데려오니까 정말 기대는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첼시 팬분들이 좀 더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클럽에게 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했는데 바르셀로나에게 뺏긴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첼시는 돈이 있고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재정에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쪽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이 떠나고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온 첼시잖아요. 물론 컨소시움이긴 하지만. 근데 돈이 있어요 지금 첼시가. 돈은 있어요. 예. 그래서 돈은 있고 실제로 첼시가 돈을 더 썼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이 선수를 부르면 선수들이 항상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다른 팀들은 돈을 더 써야 된다. 그건 여전히 통하는 문법이에요? 여전히 통할 것 같아요. 사실 딴 선수는 모르겠는데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는 아마 그냥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었던 거지. 뭐 돈은 이제 바이에른에 맞춰주는 거고 레반도프스키는 그냥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와 관련된 질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샤신에게 가장 기대되는 팀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날입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올여름에는 일단은 영입도 영입이지만 일단 물론 시범 경기에 골대가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은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뭐 골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축구에서도 프리시즌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올 시즌 아스날의 프리시즌은 뭐 믿어보고 싶다기보다는 요거는 그래도 좀 근거 있게 잘하고 있는 프리시즌이라서 어느 정도는 본 시즌에도 반영이 될 확률이 다른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입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웨데고르라든가 사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점점 더 이제 최절정으로 치닫는 이제 연령대
때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20대 초중반이니까. 네. 물론 이미 사카 선수, 에데그루 선수는 잘했습니다만 뭐 마르티넬리 선수도 그렇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수들이 더 올라설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입 이외에 전력의 포텐셜, 잠재적인 증강 요소가 분명히 아스날은 있는 팀인데 여기에 이제 제주스 선수, 뭐 진첸코 선수 등을 비롯해서 영입한 선수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스 선수도 사실은 맨시티에서 오래 뛰어서 이 선수가 나이가 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젊습니다. 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수스의 축구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물론 이제 맨시티에서 약간의 특히 그 결정력 같은 문제가 좀 지적되고는 했습니다만 아스날의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제수스 선수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보다 적합해요. 그리고 이제 연령적으로 보더라도 제수스 선수가 뭔가 여기서 확고하게 한 단계 더 위의 선수가 되려면 지금쯤 이제 제수스 선수도 한 번 더 스텝업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정확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맨시티보다는 기회 보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맨시티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뭐 잘하는 또 형들도 많고 그 팀은 제수스 선수가 이른바 대장 노릇하면서 뭔가 뿌듯하게 축구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스날에서는 대장 맡겨드리죠. 대장 맡겨드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축구를 마음껏 펼쳐보아라라고 이제 아스날은 제수스 선수에게 이미 뭐 프리시즌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스 선수의 스텝업도 예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도 영입한 선수들이지만 윌리엄 살리바 선수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바의 임대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두 분이 아스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2022-2023 시즌 아스널은 작년에 못 이룬, 지난 시즌에 못 이룬 4스널이 될 수 있을까? 류블루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토트넘도 돈을 상당히 많이 썼고 영입을 보강을 잘했어요. 지금 여러 명의 얼굴이 막 그러면 앞에 네 팀을 한 팀을 제쳐야 되는데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사실상 제치기는 좀 어렵고 토트넘 혹은 첼시를 제쳐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은 어느 해보다 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누가 좀 미끄러져야. 그거를 아스널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위 팀이 약간 미끄러져야만 아스널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스널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올라붙어야 되고 두 팀 중에 한 팀은 좀 미끄러져야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다 맞아야 된다고 봐요. 아스널이 자력으로 그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샤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위에 그 맨 위에 두 분들 제외하면 그 아래쪽하고는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접했죠. 네. 저는 그 미끄러지시면 물론 아스널 입장에서는 땡큐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안 미끄러지셔도 자력으로 그 정도 차이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위에 계신 그 4차원의 두 분은 좀 힘들고요. 그 두 분은 뭐 지금 현재 유럽 축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분까지는 뭐 바라진 않습니다. 그럼 3스날 가는? 3스날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아스널의 대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시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시즌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어요? 첼시전이죠. 세비야전이 물론 골은 더 넣었지만 현실적으로 첼시전의 기분이 더 좋습니다. 첼시전, 세비야전 합해서 10골. 10골. 이거 만면에 비슷. 토트넘은 저 세비야랑 1대1로 비겼잖아요. 한국에서 토트넘은 비겼죠. 상당히 고전했죠, 세비야에게. 그거를 그냥 딱 단순 대입해 보면 최소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한 5대1 정도는 아니죠. 토트넘에게도 6대0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네요. 토트넘 세비야는 동등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중치 뭐 해가지고 산술 평균 뭐 해갖고 하면 오늘 SF 버전인가요? 오늘 얘기하는. 근데 투엘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첼시 이대로 해서 우리가 2주 안에 팀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첼시는 경기력이 지금 첼시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오너십의 변경이 팀에게 주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올 여름에 여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방출을 했는데 그 방출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팀 없느냐. 제가 이 질문을 그냥 곁들이로 하면 저는 그 대답이 첼시가 마리나 그라노프스카야와 페트르체크를 방출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선수가 아닙니다. 이 두 분은 선수가 팀 운영에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드 볼리 씨가 뭐 혼자 구단주는 아니죠. 이제 컨소시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대표 간판 지금 대표잖아요. 그런데 토드 볼리 씨가 지금 임시적이긴 하지만 디렉터를 겸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데 감독 겸 선수는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봤지만 회장 겸 디렉터는 우리가 잘 못 봤던 건데 본인이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디렉터를 겸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막 딜도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축구에 굉장히 능통한 구단들을 상대로 딜도 하고 이제 경쟁도 하고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오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과한 업무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특히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가 뭐 매 시즌 정말 엑설런트하게 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평가로 보자면 마리나가 상당히 첼시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연간 정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게 되고 이제 정말 미국 스포츠에만 익숙한 대표가 자신이 디렉터를 겸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첼시의 일단 올여름 가장 큰 실책이다. 원래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와 페트르체크는 구단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기간은 남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사실은 처음에 토드 볼리 올 때는 제가 영국 신문 봤을 때는 그런 보도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6월에 그냥 다 사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래 일을 해오던 사람들을 좀 남겨서 적어도 한 시즌 정도라도 하는 거를 좀 관찰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자신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때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후임 또 저명한 디렉터를 뭐 첼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명한 디렉터들 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내정을 하고 또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좀 자연스러운 과정을 충분히 밟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갑자기 첼시 특집이 된 이유는 첼시가 4스널 혹은 3스널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좀 무섭기는 합니다. 토트넘도 이거 좀 짚고 넘어가죠. 어차피 3스널, 4스널에 변수가 될 경쟁팀은 토트넘이니까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도 엄청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고 특히 페리시치 선수 온 거는 아주 토트넘에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영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콘테 감독의 축구는 예전에 다른 클럽들에서도 그랬지만은 윙백에서 유능하고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오게 되면 콘테 감독 스타일의 축구가 더 빛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금 더 위력을 배가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페리시치 선수이고 페리시치 선수의 또 다양한 움직임과 손흥민 선수와 또 유사한 그 양발 능력을 고려하면 손흥민 선수와의 아주 좋은 스위칭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달 전에 아스날이 4위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었을 때조차도 저는 궁극의 라이벌은 결국은 토트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뉴가 아니고. 바르셀로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좀 달랐어요. 류블루 좀 아까 운을 띄웠으니까 거기에 추가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그 트랜스퍼 마케트에서 몸값이 가장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정한 몸값이 가장 높은 25명의 선수, 이적한 선수 중에서 그 중에 바르셀로나가 가장 많습니다. 4명이에요. 쥘 쿤데,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프랑크 캐시에 이런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어요. 고스트머니입니까? 유령 돈입니까? 아니 뭐 중계권 얘기도 있고 조합에서 투자를 잘했나? 스포티파이와의 계약 때문에 이제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무리 없이 출발을 한다면 상당히 무서워질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가 영입을 자신이 영입을 입단 확정 지으면서 바르사에서 10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르사가 돌아왔다. 그 얘기에 100%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일단 그 바르셀로나가 요즘 뭐 바르셀로나 뉴스 하면은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 이코노믹 레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뭐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믹 레버를 바르셀로나가 뭐 당길 수 있는 게 뭐 사실은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뭐 한 7가지 레버가 존재한다는 갑자기 어떤 레버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스포티파이 캄프 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깜노우, 네. 스포티파이 깜노우가 됐고 또 스포티파이가 구장 명명권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제 스폰서, 네. 강력한 스폰서로 들어왔죠. 근데 돈을 그럼 엄청나게 태웠다는 얘긴데. 그 다음에는 중계권료는 실제로 이미 팔았습니다. 네, 중계권료의 상당 퍼센트를 팔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약간 미리 태운 거죠. 물론 나중에는 그 중계권료 못 받는 만큼의 지분이 아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팀을 다시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당길 수 있는 레버들이 남아 있고 프랭키 더용 같은 선수를 이제 방출하게 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레버가 그렇죠. 돼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제가 본 어떤 그 해외 글에 의하면 7가지의 레버를 당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당겼고 몇 가지를 당길 예정이거나 뭐 고려 중이고 또 그렇다. 뭐 이제 그런 한국식으로 얘기예요. 따지면 비단 주머니가 7개 정도 있는. 버튼이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돈이 탁탁 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논리예요.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지금 정리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바르셀로나의 계획은 빨리 팀을 다시 호화롭게 정상화시켜서 최고의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승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목표가 빨리 사실은 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비 감독에게 정말 그 중차대한 임무가 뭐냐면 정말 올 시즌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결국 다 등록은 될 겁니다. 이 선수들을 가지고 성적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 향후에 들어올 돈의 그 지분들을 다 지금 희생을 하면서 현재를 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예전에 그 MSN 시절이나 차비, 이니에스타, 메시 시절처럼 다시 정말 삐까뻔쩍 성적이 좋아지면 그 벌 수 있는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지분들을 떼주는 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또 그러면 성공의 최소한의 기준이 뭐예요? 이번 성공의 시즌. 최소한의 기준은 챔피언스 리그나 라리가 중에 최소한 우승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승컵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최소 라리가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덩어리가 좀 더 크다고 봤을 때 라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 그거 어쨌든, 내지는 네.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나 라리가에서 코파델레이로는 안 되고. 라리가에서도 뭐 예를 들어 혹시 우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시즌 마지막 날까지도 우승을 경쟁하는 정도는 돼야 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 4강. 최소 4강. 최소 4강. 그 정도는 그것만 되면은 혹 우승 트로피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레벨에서 놀아야 된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팀을 여러분 아십니까? 2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잉글랜드의 팀입니다. 이 팀이 정말 재밌는 팀입니다. 일단 이 팀이 어떤 팀인지 류블루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되게 재밌는 팀이고 네. 프리미어 리그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한 차례 했었고요. 그게 70년대 후반. 네, 77, 78 네. 시즌이었고 유러피언 컵에서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죠. 네,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우승을 한 다음 시즌 78, 79, 79, 80을 연달아 우승한 근데 팀인데 더 재밌는 건 77, 78에 당시에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했는데 그 전에 2부 리그 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예. 빼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승격하자마자 따닥 우승. 그리고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리그 우승보다 유럽컵 우승 횟수가 더 많은 팀. 이런 기록도 참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명가 재건이 가능합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 왔기 때문에 명가 재건까지는 못해도 지난 시즌에 브렌트포드가 보여준 충격 정도는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지난 물론이고 시즌 브렌트포드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뉴스를 꽤 많이 만들었는데 아스널을 이기면서 그러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시작이 나빴어요. 그게 우리가 20스널 방송을 할 수 네, 있었던 건 네. 브렌트포드 덕분이었거든요. 브렌트포드 덕분이었고 네. 근데 브렌트포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한 선수 영입이라던가 스카우팅 시스템을 다르게 한다던가 이래서 프리미어에 충격을 줬다면 노팅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팀이 맞다 노팅엄 명문이었지 와서 괜찮네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에 류블루가 얘기한 대로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가 줬던 뭔가 임팩트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아주 빅스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팀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꽤 많아 보이거든요. 네. 뭐 루이스 오브라이언 같은 미드필더도 제가 봤을 때는 알토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니아카테 수비수, 뭐 오마르 리차즈 선수, 니코 윌리엄스 선수 이런 영입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팀에 지금 영입하는 숫자를 두고 QPR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QPR과 지금 현재 노팅엄의 영입은 저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QPR은 뭐 빅리그, 뭐 빅클럽 뛰던 베테랑들 뭐 이런 영입이 많았던 반면 지금 사실 이 노팅엄이 하고 있는 영입은 숫자는 뭐 팀 하나를 갈아엎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난 뭐 빅스타라든가 그런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절정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수들이 또 대체로 기본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요소에 있어서 이 정도 팀이 잘 결집만 해서 싸운다면은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은데 태도적으로는 가장 좀 주시해 봐야 되고 잘해야 되는 선수는 역시 링가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팀은 그 강인한 수비 속에서 뭔가 효율적인 역습을 제대로 터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브레넌 존슨 스트라이커 그리고 공격수 그리고 아워니 선수 영입 좋아 보이거든요. 아워니 좋아 보입니다.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클럽 이적료 레코드 세웠잖아요. 네, 아워니 선수와 존슨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링가드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좀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뽕이 심하게 들어간다든가 태도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노팅엄에 아주 짜임새 있는 조직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네. 아까 이 선수 왜 보냈어? 이적 시장에서 당초에 이해가 안 된다. 샤신께서 첼시의 그 마리나, 체흐. 네. 두 운영진, 네. 이 팀을 운영하는 프런트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선수는 누구 있습니까? 물론 뭐 돈은 많이 받았지만 지난 시즌에 에버턴의 모든 것이었던 히샬리송을 왜 팔았을까? 42골인가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히샬리송 10골 넣었고요. 도움도 1위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도미닉 칼버트 르인 선수가 다쳤다가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강등을 피하려면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이 선수 팔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싸게 팔았더라고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예.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이게 아니었을까? 마라도나의 팀이죠. 마라도나. 국적은 아르헨티나지만 고향은 나폴리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마라도나의 팀 나폴리 네. 김민재를 품었습니다. 예. 류블루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좀 감동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우는 거 아니고 그 파란 유니폼을 김민재가 오늘 새벽에 또 입고 나왔는데 3번.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노래를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강남스타일을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신고식에서 다이너마이트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곡 업데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고 신기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뭐 지루라던가 아니면 루카쿠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자신의 이 가치를 증명할 생각을 하니까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는 이탈리아 아닙니까? 수비의 나라로 수비수가 갔으니까 뭐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수비의 나라. 김민재 선수 이미 저도 마요르카전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물론 이제 시범 경기고 프리시즌 시범 경기인데다가 또 마요르카가 전반전에 공격을 사실 그렇게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서는 그 나폴리 유니폼 입고 뛰는 경기임에도 김민재 선수가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너무 편안하게 뭐 커팅이면 커팅, 상대의 패스 길목을 읽고 나와서 끊어내고 또 거기에 또 좋은 패스를 또 뿌려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플레이가
그리고 뭐 높은 볼 오면은 또 헤딩으로 걷어내고 이런 게 이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한다. 그냥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비수로서의 자질, 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김민재는 그냥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이유 이런 걸 막 들이대면서 뭐 말을 느리기보다는 김민재는 그냥 잘하는 수비수라서 나폴리에서도 잘할 것 같아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민재 걱정은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96년생 있지 않습니까? 황인범 예, 선수. 황인범 선수. 네. 자, 황인범의 올림피아코스행 샤신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잘 갔다. 아주 잘 갔다. 단 팀 내 경쟁은 치열하긴 해요. 근데 황인범 선수도 이미 알고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3선, 2선의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선수의 숫자가 뭐 한 8, 9명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황인범 선수까지 이제 갔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중앙 부위가 선수 수가 많은 팀이긴 해요. 이 팀이.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저는 거기 있는 그 중앙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 활동량과 창의성이 조합을 이룬 선수로서는 황인범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올림피아코스의 중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뒤쪽에서 창의적인 패스로서 팀을 컨트롤해주고 전체적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강점들을 이제 갖고 있는 뭐 아까 은빌라 선수도 강점이 있고 또 그리스의 부할라키스 같은 선수도 당연히 강점이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과 아주 똑같은 유형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올림피아코스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저는 돼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자는 많다. 단 황인범 선수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를 다 거기서 잘 발산을 하면 충분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폴리로 간 김민재 선수는 수비의 핵이고 또 올림피아코스 유니폼을 입은 황인범 선수는 중원의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일단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가 제 역할을 하려면 황인범 선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꼭지점 역할을 하는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 팀이 안 정해졌거든요. 녹화 시점 기준으로. 뛰었습니다 어제. 이미 뛰었어요. 이미 경기를 보르도에서 뛰었어요. 뛰었어요? 네, 교체로 들어왔는데. 근데 황의조는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0만 유로 정도의 그 돈 한 15억 정도. 지금 보르도가 받고자 하는 거는 600만 유로고 600만 유로 정도이고. 낭뜨에서 제시한 건 5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황의조를 바라는 많은 팀들이 바라는 금액이 한 500만 유로 정도인 것이고. 500만 유로면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70억 정도 되고요. 65억에서 70억 정도.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EPL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유로 차이가 EPL에서는 사실 뭐 별 차이 아닌 것처럼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리그들에서면은 이 100만을 가지고도 딜이 잘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100만 유로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아래 이제 낭트 정도 팀에서는 정말 큰 그래 낭트가 돈이니까. 4대0으로 졌거든요. 네. 아까 말씀 파리 생제르맹한테 네. 그 앙뚜안 콩보아레 감독이 남태희와 함께 뛴 경험이 있습니다. 발랑시엔에서 남태희와 뛴 경험이 있고 다만 저는 뭐 낭트 가도 좋은데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추천팀 있어요? 네, 그레이엄 포터 감독에게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싸고 좋은 선수가 있다. 왜냐면 그 지난 시즌 그 브라이턴이 역대 최고 승점과 최고 순위였거든요. 그리고 슈팅도 7위, 그 점유율은 리그 4위 이런 팀인데 골은 16위예요. 결정력이. 네, 닐 모페보다는 프랑스를 봐라. 닐 모페보다는 황의조가 더 넣을 수 있다. 뭐 연계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넣어주면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다. 아무리 수려한 문장을 쓰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술어와 마침표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브라이턴이 돈이 500, 600 이런 걸로 고민할 팀은 아니거든요. 쌉니다. 제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낭트 갈 수 있으면 낭트 낭트 좋다고 괜찮습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선수든지 이적을 할 때는 물론 브라이튼도 저 득점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팀의 현재 사정상 이 선수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로 큰 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낭트가 콜로 무아니, 랑달 콜로 무아니라는 팀의 아주 간판격에 해당하는 공격 자원을 프랑크푸르트에게 내줬습니다. 네, 보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을 그것도 프리로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콜로 무아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낭트가 사실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 2명 정도의 공격 자원을 네. 또 데려오고는 왔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로테이션 내지는 포텐셜을 보고 그냥 영입을 한 거지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서 콜로 무아니의 자리를 메울 만한 선수들을 여태까지 보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낭트는 지금 빈자리가 있는 클럽이고 황의조가 필요한 공격수가 거네요. 필요한 클럽이고 프랑스 리그에서 충분히 황의조 선수를 봤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황의조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력 공격수를 내보낸 낭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딱 가는 게 굉장히 안전한 픽이 될 수가 있다. 황의조 선수로서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 여기는 만약 세 분이 이적을 앞둔 선수라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따져볼 것인가. 그중에 한 분은 이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대구로. 대구로 이적을 하신 것 같고. 자체 이적 벌써 완료했어요. 이 정도는 없을 거고요. 자, 두 분이 이적을 앞둔 선수라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인가. 류블루. 네. 근데 제가 어떤 선수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선수입니까? 제가 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선수를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빈 필립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너무 위기는 비싼 선수다. 네, 비싼 선수. 근데 좀 뽕을 좀 넣어보자면 딴 게 아니라 감독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에 그걸 떠나서 칼빈 필립스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로 가는 거는 좋긴 하지만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좀 더 높은 팀을 가야 된다는 거 봤을 때 내가 선수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라운드 위에 서야죠.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가 있는 팀으로 가야지 무조건 높은 팀이라던가 제가 계속 얘기하자 현실에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가는 건 좋지만 가서 죽을 수 있느냐, 가서 경쟁력을 내가 있느냐, 아니면 감독의 철학이 나의 축구관과 비슷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시라면 어디에 가서 상관없겠지만 필립스 정도는 정말 좋은 선수지만 이런 최고의 팀,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최고의 선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전 세계 축구판에서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갈 때는 누구나 뛰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뛸 수 없는. 아무나 뛸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샤시는요? 저는 그냥 한준이로 하겠습니다. 한준이. 저는 한준이 축구 선수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어떤 선택을 여태까지 해왔느냐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뭐 돈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여태까지의 그러니까 이건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저 일상인으로서의 저는 마음 편한 상황에서 저의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KBS에 오래 있잖아요. 여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블루부터. 저는 뭐 이적 시장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그레엄 포터 감독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싸고 닐 모페보다는 훨씬 더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싸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레엄 포터 감독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적 시장과 약간 관계가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럽 시즌이 본격적으로 올 시즌은 특히 월드컵 관계로 더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유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럽 리거들 지금 이적을 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이미 갓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 합니다만 또 계속 그냥 손흥민 선수처럼 한 팀에 있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유럽 시즌을 이제 시작하고 앞두게 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최고의 시즌들, 정말 후회 없는 시즌들을 1년 동안 보내시기 바라겠고 그 사이에 또 월드컵 본선 뛰는 선수들은 정말 월드컵 전까지 다치지 말고 최고조의 경기력을 잘 유지하는 그런 클럽에서의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 한번. 이번에 2022-2023 시즌 우리 유럽파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도 참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럼요. 물론 K리그에서 또 아시아에서 뛰는 그 대표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 잘해서 11월에 또 한 번 우리 카타르에서 웅장해져요. 네?
월드컵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럽 축구 이번 시즌 이적 시장 바라보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 샤신과 류블루 함께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좋은데 역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참 좋다는 거 오늘 느낍니다. 댓글로 오늘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옐카야에서 듣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댓글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구 이야기 시간에는 집으로 잠시 이적했던 레드제민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